오케이.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2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류 손실을 마무리하는 게 생각보다 좀 노력이 드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교차 엔트로피 오차까지 왔는데 아까 이제 마지막 논의를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할 때의 전보 엔트로피는 1.0이고 네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할 때 최대 정보 엔트로피는 이제 2.0이고 그리고 8개 중에 하나를 결정할 때 최대 정보 엔트로피는 3.0입니다. 근데 최대 엔트로피라는 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0부터 7까지를 결정해야 되는 경우에 3인 경우, 0부터 3까지는 2인 경우, 1인 경우, 1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0이야, 1이야 라고 하는 점을 이제 보면 0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하나의 비트로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8개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최대 3개까지 비트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0 이렇게 하면 그 다음은 요 다음에 이어지는 값에 의해서 이게 어느 것 중 하나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0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0, 1, 2, 3 4개와 4, 5, 6, 7 그러면은 만약에 첫 번째 자리가 0이라면 0, 1, 2, 3 중에는 하나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0인데 그런데 나머지도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0인가 1인가 2인가 3인가 이걸 이제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자리까지가 0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00 얘는 이제 01인 거죠. 근데 최종적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0이야, 1이야, 2이야, 3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들어보려면 0과 1은 결론적으로는 0, 0, 0이었어. 그 0이었구나.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하나의 문자를 가지고서 0부터 7까지 중에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개수가 많아지면 정보량 자체가 증가한다. 근데 정보량이라고 하는 것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20세기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정보라고 하는 초상적인 개념을 측정하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 20세기에는 이제 전신이 발명되면서 그에 뒤따르는 이제 정보 이론이 이제 개발이 됐고 미국 쪽에서요. MIT의 이제 전기공학자였거든요. 이 수학자가.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그 개수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이거를 이제 표현해야 되는 정보량 자체가 이제 증가한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이제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이제 다음 논의는 만약에 이 정보가 이제 그 제시되는 그런 확률값 자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점을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A는 절반의 확률이고 B는 25%, C와 D는 각각 이제 약 12%의 이제 확률이다. 이런 경우에 그 비교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비슷한데 0, 1, 2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확률이 좀 다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네 가지 경우이기는 한데 모든 확률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제 정보 엔트로피가 2인데 그 확률값 자체가 모두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2보다 작은 그런 이제 정보량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 엔트로피의 의미에 대해서 그 몇 가지 그 마무리 말씀드리면 곧 교차 엔트로피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논의가 마무리되는 데는 약 5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정보 엔트로피는 그 용어를 열역학에서 빌려왔지만 정의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념은 유사합니다. 열역학의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질서도가 높을수록 예측력이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정보 엔트로피가 높을수록 다음 정보가 무엇일지를 예측하는 것이 보다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엔트로피는 불확실성의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정도를 어째서 정보량이라고 하는지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하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글자를 예측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경우는 전체 문서의 모든 글자가 한 글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AAAA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 경우 다음 글자가 A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자명하고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같은 글자로만 가득 찬 문서에는 정보가 거의 없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극단에서 어떤 문서의 글자들이 무작위로 선택되는 경우는 다음 글자는 가능한 선택 중 어느 것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정보 엔트로피는 높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글자들이 선택되는 확률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글자는 다른 것들보다 더 빈번하게 활용됩니다. 또한 앞의 글자의 순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책에 쓰여진 문서의 경우는 완벽하게 무작위로 선택된 문자들로 가득 찬 문서에 비해 정보 엔트로피가 낮습니다. 그렇다면 무작위의 문서가 정보가 더 많은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겠죠. 짧은 대답은 그렇습니다. 입니다. 왜냐하면 정보량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유용함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전과 관련해서도 이제 소개를 드리면 만약에 어떤 문서가 다 A로 이제 채워졌어요. 그런 경우에 다음 글자가 내가 보낸 신호가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뭘 물어봐. 그 뭐 이게 다 A겠지. 그러니까는 이때는 그냥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신호를 전송하는데 이게 가장 핵심이 그래서 이 지역 1번에서 지역 2번으로 보낸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가가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이 불완전한 전선들로 이렇게 막 전송이 되기 때문에 막 전기 신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불완전한 거죠. 광섬유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역 2번에서 받아봤을 때는 이 지역 1번에서 보낸 신호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아, 이게 뭘까? 이게 이제 추정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을 이제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문자의 개수가 지금처럼 한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그럼 뭐 통신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그냥 내가 뭐 보냈어. 아, 뭐 A 보냈겠지. 그러니까 추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반대의 극단에서 보면 A부터 Z까지가 다 동일한 확률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거는 진정으로 이제 랜덤하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진정한 난수는 없죠, 아직.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면 지역 1번에서 지역 2번으로 뭘 보냈는데 얘가 좀 긴가민가 해, 신호가. 그러면 이게 뭘까라고 추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노력이 훨씬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노력이 이제 얼마나 많이 드는가를 이제 정보량으로 이제 표시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차 엔트로피로 곧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제 몇 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보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전송한다고 가정했을 때 얼만큼의 노력이 필요한가를 측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의 글자로 가득 찬 문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보 엔트로피는 정보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클수록 정보 엔트로피가 큽니다. 영어의 경우 영문자 e가 통계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즉, 어떤 글자가 선택되면 그 다음 글자가 완전히 무작위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스부호로 각 문자를 표시할 때 영문자 e는 한 번의 짧은 신호로 표시합니다. 즉 1비트로 표시합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드물게 사용되는 문자들은 JQXZ입니다. 이런 문자들은 4비트로 표현됩니다. 확률이 높은 문자일수록 짧은 신호를 사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확률을 활용해 정보 엔트로피를 측정하면
모든 문자들이 동일한 확률로 선택되는 경우에 비해 엔트로피가 낮습니다. 만약 모스보호로 어떤 메시지가送신이 되었는데 중간에 몇몇 글자가 유실되어도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유실된 문자가 무엇인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글자가 완전히 동일한 확률이라면 유실된 글자들이 무엇인지 추정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보 엔트로피는 불확실성을 의미하고,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정보의 크기가 크다는 점을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모스 부호는 요 구성상 원래 같으면은 이제 A부터 Z까지를 이제 하면은 요게 이제 그 4.7비트가 이제 최대 정보량인데, 근데 이 최대 정보량인 경우에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 확률이라는 경우에 최대 정보량이 이제 됩니다. 그때 이제 어, 정보 엔트로피가 4.7비트인데, 그러면 실제로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그 5개의 비트를 봐야지 한 글자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마음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 모스부호를 개발한 사람들은 이렇게 했대요. 도서관에 가가지고 몇 년째 신문을 다 뒤졌대요. 다 뒤져가지고 A부터 Z까지 문자에 그 빈도를 세워왔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니까는 다음 같은 분포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런 분포에 따라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거는 짧은 신호로 하고, 덜 빈번하게 등장하는 신호는 많은 비트를 할당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빈도에 따라서 영어 모스보를 이렇게 만드니까는 5비트보다 훨씬 적은 비트로 대체로 이제 전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알려졌고, 그중에 이게 증명이 됐는데, 이게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에 이제 근접한 그런 어떤 부호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론이 없었다면 1을 보낼 때도 일단 5개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가 되게 영어에는 많은데 빈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거 뭐 2인데 뭐 이걸 5개나 이제 들어봐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니까는 매번 통신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비율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이론의 근거가 필요했고, 그런 이론의 근거가 이제 현재 정보 엔트로피라는 겁니다. 야, 근데 오케이. 뭐 이거 다 흥미롭고 잘 알겠어. 알겠는데 그게 지금 교차 그 분류 문제랑 무슨 상관일까?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이제 논의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제 교차 엔트로피 오차 드디어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정보 엔트로피는 정보량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정보 엔트로피의 측정은 각 선택과 관련한 확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일기예보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진정한 확률을 알기 어렵습니다. 동전 던지기와 같은 경우는 동전에 문제가 없다면 앞 또는 뒤가 나올 확률을 50%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 날씨도 그렇고 내일의 주식의 등락 확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경우 정보 엔트로피를 구하기 위해서 진정한 확률 분포를 P라고 했을 때 예상 분포를 Q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교차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만약 예상 분포 Q가 실제 확률 분포 P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교차 엔트로피는 엔트로피와 동일합니다. 예상 분포 Q가 실제와 다르다면 그 정도에 따라 교차 엔트로피는 엔트로피보다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맑거나 눈비 올 확률이 실제로는 7대3인데 예측을 5대5로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원래 엔트로피는 0.88인데 교차 엔트로피는 0.99로 원래의 엔트로피보다 값이 큽니다. 교차 엔트로피와 엔트로피의 차이를 상대 엔트로피라고 하며, 상대 엔트로피는 콜백 라이블러 발산이라고도 합니다. 즉 교차 엔트로피는 엔트로피에 KLD가 더해진 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보 엔트로피를 통해 어떤 정보의 가치를 비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엔트로피를 구하는 것은 어떤 사건의 진정한 확률 분포를 알고 있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만약 진정한 확률 분포를 모르는 경우에는 확률 분포를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예상이
진정한 확률 분포로부터 얼마만큼 다른지를 측정하는 방식이 필요하고, 그 방식을 교차 엔트로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 모델로 유형 분류를 할 때 모델은 분류에 대한 예상 분포를 출력으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도학습의 경우는 정답 확률 분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교차 엔트로피로 구해서 예측의 품질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보 엔트로피를 일단은 그 정의하고 공감을 해야지 이 교차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로부터 이제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고안된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논의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실제 확률을 다 알고 있으면 그냥 정보 엔트로피를 이제 구하면 되는데, 실제 확률이 얼마인지를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사후에 알게 되는 경우를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맑거나 뭐 그 비가 오는 확률은 이제 예상하는 게 가치가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실제 확률은 이제 나중에는 알 수 있는데 현재는 이제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교차 엔트로피는 이제 실제와 예측이 서로 다를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정보량을 이제 측정하는 이제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정보 엔트로피를 이제 적용해 볼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붓곳에 이제 대해서 우리가 정보 엔트로피를 이제 측정한다고 이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게 그 정답의 경우에는 그 모호한 점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0번, 1번, 이제 2번 중에 하나인데, 실제 확률은 이제 정보 엔트로피를 통해서 구하면 정답에서의 자신감이 100%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모호한 점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지금 그 NaN이 이제 발생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게 그 로그가 요렇게 이제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떤 거에 자신감이 100%고 나머지가 이제 0%다.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계산 자체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화려한 말로 그 라플라스 스무딩이라고 하죠. 그냥 아주 작은 값을 더해줘서 무한대로 빠지지 않게 좀 이제 그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 정보 엔트로피가 소수점 한 네 자리 정도 보면 이제 사실상 거의 이제 0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도 그 사실상 1.0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약간 이제 수정해서 이렇게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 엔트로피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이제 자신감이 100%가 어느 하나가 나오는 경우에는 정보가 그냥 없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정보 엔트로피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제 실제의 정보는 이제 교차 이제 분류의 상황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진정한 정답이 이 0번, 1번, 2번 중에서 0번이 정답인 거는 이제 지도학습의 타겟값으로 제공하니까 이게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뭐가 관심 있냐면 모형이 어떤 출력을 발생했을 때 진정한 정답과의 차이가 무엇이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교차 엔트로피입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고, 그러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람다 이렇게 이제 해서 여기서 이제 그 정답 확률과 예측 확률이 이제 제공된다라고 했을 때 정보 엔트로피와 이제 대단히 유사한데 이제 정답 곱하기 로그 이렇게 하고 아까 이제 상위 드린 이유로 인해서 라플라스 스무딩을 이제 좀 수행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과 같이 이제 합계를 구하면 요게 이제 교차 엔트로피 오차입니다. 그럼 보시면 여기서 예전에 정보 엔트로피는 요 두 개가 다 실제 확률 값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교차 엔트로피 오차는 실제 확률과 예측 확률 두 개를 따로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실제 확률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예상 확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제 확률은 언제나 그 정답에서 자신감이 100%인데 예상 확률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교차 엔트로피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구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비교해서 정보 엔트로피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개 중에 하나를 이제 분류하는 이제 경우인데 여기서 이제 경우가 뭐 예측 자체가 0.5, 0.4, 0.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이 이제 된다라고 했을 때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이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진정한 y 값은 세 개 중에 하나에서 첫 번째 값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y 값이 이제 그 0번일 때 y predict가 0.5, 0.4, 0.1인 경우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잘 해서 완벽하게 이제 정답하고 이제 일치하는 그런 완벽한 예측을 했을 때 그러면은 예측 자체도 이제 정답하고 이제 동일해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1.0, 0.0, 0.0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보시면 이 교차 엔트로피는 완벽한 예측을 했을 때는 정보 엔트로피와 동일한 값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완벽하지 못한 예측을 했을 때 이 교차 엔트로피는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 0에서 0보다 더 커지는 네, 그런 값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요 그 기존에 좀 틀리는 경우도 이제 볼게요. 0.4랑 0.5를 이제 자리를 바꿔서 이제 오답을 내는 경우.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점점 이제 정답에 이제 그 가까이 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이제 재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0.9까지 가고요. 그리고 아까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95% 상황 그리고 99%의 상황 이런 식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거까지 다 수정을 해야 되니까 좀 지우죠 이건. 그럼 이제 보시면 이제 완벽한 예측을 하는 경우가 이제 0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정답에서 멀면 멀수록 점점 이제 값이 커지는 그런 양상의 이제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게 그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그 나오는 이상값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교차 엔트로피를 사용해서 오차를 측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이게 이제 의미적으로 이론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에 1950년대 이후에 이미 이제 분류 손실을 이렇게 측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랑 싱크를 맞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14페이지인데요. 114페이지 이제 상단에 이제 보면 식 4.2번에서 이제 요런 이제 걸 제시를 하는데, 방금 전에 이제 구현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요 t가 실제 확률인데, 실제 확률인데 이게 원하드 인코딩을 이제 하는데, 원하드 인코딩을 해놓고 보니까는 이거는 해석하자면 정답에서의 자신감이 100%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고, 이 YK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이제 표현한 것 중에서 이게 0번인가 아니면 K번인가 라고 하는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인 거고, 근데 이제 이 공식 자체는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정보 이론을 통해서 정당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이제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논의 자체는 이제 정보 이론의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전혀 소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생스러웠고요. 근데 이제 한번 신경망에 대해서 그 논의를 할 때 앞으로 이런 그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이제 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에서 이거를 가져와서 명시적으로 이제 규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냥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것보다는 한 번 정도는 이제 노력을 들여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논의는 이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19페이지를 통해서 이 손실함수에 대한 논의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교차 엔트로피 오차가 어떤 그 이유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했고, 이제 손실함수를 근데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은 손실을 기준으로 수행됩니다. 손실이 낮으면 정확도와 같은 성능 지표가 좋아집니다. 정확도가 직관적이기는 하지만 정확도가 아닌 손실을 별도로 산출해 학습의 기준으로 삼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분류의 문제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신경망 분류의 출력은 소프트맥스로 처리되어 확률적 자신감으로 표현됩니다. 이때 같은 정답을 맞춰도 그 품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답을 맞추더라도 자신감이 90%인 경우와 51%인 경우는 학습 매개 변수 품질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감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결론적으로 예측이 같으면 정확도는 동일하게 측정됩니다. 만약 이런 경우 정확도를 기준으로 하면 두 출력을 발생한 학습 매개 변수 품질의 차이를 측정할 수 없게 됩니다. 품질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으면 학습 매개 변수를 조정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결론적으로는 손실이 원인이고 정확도는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인 손실을 기준으로 학습 매개 변수를 조절해 가능한 손실을 최소화하면 그 결과 정확도를 비롯한 성능이 개선됩니다. 그러면 이 논의는 이미 이제 드렸는데, 이
자신감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맞췄어. 그러면은 자신감의 정도가 서로 차이가 있어도 하여튼 맞췄으니까 오케이 똑같다. 이렇게 하면 정확도 자체는 동일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 매개 변수의 품질을 측정하는 게 어려워지겠죠? 근데 방금 전에 이제 손실은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잘 맞췄는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과 관련된 이제 부분이었고, 그래서 높은 자신감으로 맞췄을 때 손실과 그렇지 않았을 때 손실은 차이가 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3.52% 이런 값들을 사용하는 것은 매개 변수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신호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확도가 아닌 다른 이제 내부적인 손실을 사용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시각적으로 보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손실함수는 학습 매개 변수의 변화에 따라 연속적인 변화를 발생합니다. 학습 매개 변수의 변화량에 따른 손실의 변화량을 알아내는 것이 학습의 주요한 근거입니다. 반면 정확도는 학습 매개 변수의 변화량에 대해 변화가 없는 구간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습 매개 변수의 변화량에 따른 성능의 변화량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실과 정확도는 대략적으로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손실이 낮으면 정확도와 같은 성능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손실은 연속적인 변화를 보이는 반면 성능 지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학습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높은 성능이 목표이지만 그 원인이 되는 손실을 기준으로 모델이 최적화를 수행한다고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실함수의 취지와 이제 측정 방법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다음 논의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논의는 이 신경망 학습의 이제 두 번째 이제 논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논의를 완료하면 이제 신경망 구현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손실함수 헉헉헉 알겠습니다. 두 번째 논의는 이제 최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최적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즉 손실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간에 손실을 최소화하는 과정이 곧 학습입니다. 그 방법이 어쨌든지 간에요. 이 논의는 개념적으로도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시간 종료되기 이전에 이 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이제 기대합니다. 아주 교차 엔트로피만큼 엄청 노력이 들진 않아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개념을 이제 확인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측정된 손실을 기준으로 학습 매개 변수를 갱신해 더 낮은 손실을 발생하도록 하는 최적의 매개 변수를 찾는 과정은 수학적으로 최적화라고 합니다. 최적화의 기본적인 방법론은 경사 하강법입니다. 영어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또는 줄여서 GD라고 합니다. 경사 하강법의 기본 구상은 어떤 지점의 경사, 즉 기울기를 구해서 기울기가 더 낮은 지점으로 갱신해 나가면 이전보다 더 낮은 곳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키장과 비슷합니다. 상급자 코스는 높이 올라가야 하고 경사도 가파릅니다. 산을 타고 내려올수록 경사는 점차 완만해지고 클럽하우스 쪽에 도착하면 경사가 없어져서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경사가 없으면 가장 낮은 곳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구현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할 수 있는 이제 간단한 예시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이제 비슷한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인스페이스에서 마이너스 5부터 5 정도 이제 범위에서 한 100개 정도 생성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대상 함수를 x 제곱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xs에 대해서 fxx를 그려보면 중학교 때 배우는 포물선이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제 목표 지점을 빨간 콩으로 좀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임의의 시작 지점을 x0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0인 지점 이렇게 이제 틀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최적 지점이 0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냥 뭐 눈으로 딱 보면 아는 거죠. 그런데 이 함수가 뭐 되게 복잡하다든지 뭐 가정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잘 모르겠다고 한번 그냥 가정해 볼게요. 근데 여기 x0로부터 혹은 w0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표기를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제 하는데 이 함수가 이제 결정되려면 그 정해진 가설 공간에서 매개 변수가 그 함수를 이제 결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 손실함수와의 이제 관계를 이제 보면 손실함수는 어떻게 측정하든지 간에 하여튼 정답하고 예측값을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x와 y는 데이터로부터 외부에서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이 예측값이 변화하는 요인은 아닙니다. 예측값의 측면에서는 얘네들은 이제 상수값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실제로 이 손실함수가 변하는 것은 이 손실함수의 근본적인 변화는 매개 변수의 변화량으로 인해서 손실이 변한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죠. 따라서 손실함수는 물론 x와 y를 입력으로 받기는 한데 학습의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매개 변수가 손실의 변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제가 fx라고 하는 것을 쓰기는 했는데 이런 표기를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실제로 학습 시점에서 변화하는 것은 이제 알고리즘 내부에서 변화시키는 것은 이제 요 w이기 때문에 이 함수의 이제 변수를 x가 아닌 이제 w로 표기를 하면은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이제 신경망 학습을 구현할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w로 이 함수의 표기를 좀 변화를 시켜볼게요. 그게 그거긴 한데, 그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이제 w0인 이제 상황을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안 바꾸셔도 상관없지만요. 근데 이제 이 상태가 이제 그 학습이 안 된 상태죠. 그 상태를 이제 W0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이러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매개 변수인 W가 최적의 매개 변수인 겁니다. 그 최적의 매개 변수는 이렇게 훈장을 좀 달아줄게요. 그리고 요거는 그 손실을 최소화하는 아규먼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습을 안 한 상태에서 이 초기화된 가중치를 사용을 하면 틀림없이 이 손실값은 초기화된 가중치는 최적의 가중치에 비해서 손실이 당연히 높을 겁니다. 그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W0는 이 높은 이쪽이 이제 손실이다 가정하고 이 높은 손실인 경우를 이제 가정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우리의 목표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갈 거냐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방금 전에 상의드린 이 경사하강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하면 그 방정식을 풀지 않고도 도달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지점에서 경사를 구하고 경사만큼 빼면은 내려온대요. 진짜 그런가? 그죠? 그래서 이 해당 지점에서의 이제 그 경사를 구하는 것은 이제 미분이죠. 그래서 df dw라고 부를게요. 이거는 뭐 제가 소개해 드릴 필요 없겠지만 2 곱하기 w가 되겠죠. 요게 이제 경사고, 그러면 실제로 이 w0에서 다음번 w가 w0에서 시작하는데 df dw만큼 이제 뺐을 때 요게 이제 다음번 w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줄어드는가 라고 하는 점을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W와 FW를 이제 하고 다음번 넥스트 지점을 이제 그려볼게요. DF, DW에서 이제 W를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구현하신 부분이 뭐냐? 이게 그냥 경사 하강이에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줄여서 이제 GD.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요 W0라고 하는 값이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 W0인 거죠. W0이고 그 시점에서 이제 요 지점이 FW0인 상황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방금 전에 이제 경사하강을 통해서 뭔가 갱신이 수행이 되면 여기를 이제 W1번이라고 이제 볼게요. 이제 한 번 갱신이 수행됐을 때 요 지점에 도착해서 FW1번은 FW0보다 작은 값이면 이 계획이 성공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얘가 이렇게 갱신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줄어들었다고 보기가 어렵겠네요. 뭐야 안 되잖아. 그리고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약간의 그 기교가 필요합니다. 경사 하강을 수행할 때 갱신의 정도를 조절하기 위해 학습률을 설정합니다. 너무 작은 값은 내려가는데 오래 걸릴 수 있고 너무 큰 학습률은 최적점을 사이에 두고 지나쳐버려 발산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갈 때 경우에 따라 적절한 속도가 중요한 것과 비슷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혹시 지나쳐버릴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시속 10km로 가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반대로 아주 빠른 비행기의 최대 속도만으로 비행하면 목적지를 지나쳐버리고 다시 돌아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률은 갱신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학습률의 적절한 값은 학습 환경에 해당합니다. 즉, 사람이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학습률이 좋은지는 데이터셋과 모델에 달려 있습니다. 최적의 값을 알아내는 방법도 없습니다. 실험적으로 여러 값을 변경해 가면서 보다 좋은 값이 있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즉,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갱신 자체가 너무 크거나 작을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임의적으로 이제 실험적으로 어떤 이제 값을 할당해 주고 이 값을 갱신에 도움이 되기를 이제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너무 많이 갱신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학습률이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해볼게요. 학습률을 이제 도입하고 이 학습률이 이제 얼마가 좋을지는 이제 알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 기존의 방식이라면 1을 곱한 것에 대응하죠. 왜냐면 1을 곱하면 아무것도 안 한 것과 마찬가지니까. 근데 1이 너무 큰 상황인 거예요. 결과론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0.1 정도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학습률을 0.1로 10분의 1로 줄여서 해보니까는 이 현재 시점에서 경사만큼 뺐을 때 다음 지점의 매개 변수가 더 낮은 손실로 기인하는 이런 현상을 관찰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런 추세를 계속 유지한다면 최적의 지점을 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향은 올바른데 이렇잖아요. 저기 그 올림픽대로 타고 가다 보면 저 반포 쪽에서부터 부산 표지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부고속도로 시작점이잖아요. 그러면 경부고속도로에 들어갔다고 해서 부산에 도착한 건 아니죠. 방향은 올바른데 열심히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얘도 방향은 올바른데 한 방에는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냥 이거를 그냥 임의의 횟수만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문으로 한번 이제 해볼게요. 이제 임의의 횟수를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번 정도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임의의 횟수를 이제 반복하도록 이렇게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의 값을 다음 값으로 갱신하고 다음 값을 다시 갱신해야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공식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초기 값을 W로 이제 할당하는 이런 방식을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반복될 필요가 없겠죠. 반복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갱신하는 부분만 우리가 임의로 지정한 뭐 10번 이런 걸로 이제 했고 그 이제 될 때마다 포인트가 이제 찍히도록 요거를 이제 그 포문의 내부로 이제 집어넣습니다. 이게 경사하강이에요. 그죠? 그러면 경사하강이 잘 됐는가 보시면 오 이렇게 최적의 지점을 향해서 나가고 있죠. 여기를 향해서 이제 거의 근접했는데 좀 모자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모자랄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더 하는 거예요. 20번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20번 정도 하니까는 충분히 이제 내려간 것 같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적화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딱 시간이 됐네요. 이제 신경막 학습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이론이 이제 완성이 됐고 쉬는 시간 이후에는 이거를 통해서 신경막 학습을 이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쉬는 시간 이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